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3월 2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금요일은 또 좋은 책이 나오면 책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라 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라. 요즘 완전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 부동산 뭐 다 이 인플레이션을 시중의 금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의 명목 금리에는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금리가 되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원달러 환율까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 이제 고통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평생 주식 투자, 뭐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책 앞에는 보니까 30년 물가 안정기는 끝났다. 크리핑 인플레이션 시대, 흐름을 잘 타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영어 제목이 Betting on Inflation,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라니까. 예, 그리고 누가 이 책을 쓰셨냐면요,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헤르만 지몬 교수님하고 유피러 교수님이 긴급 제안하는 인플레이션 시대 초경영 전략, 원가부터 영업까지 길고 독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전략과 전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보증권의 이석기 사장님이 추천사를 앞에도 길게 써주셨는데, 경영학계의 두 거장과 한 시대를 산다는 것은 큰 기쁨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서 두 거장의 해안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기쁨이다.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낯선 곳으로의 여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좋은 책의 기준으로는 어떤 이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본질 있잖아요. 본질에 대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는 걸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보면 현상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하고 대안도 늘 뭐 이렇게 TV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뭐 그런 거를 제시하는 책들도 있는데, 이 책은 보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챕터가 인플레이션 망령이 돌아왔다라고 하고, 두 번째 챕터에서 바로 이 인플레이션의 피해자와 수혜자는 누구인가. 저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빈부의 격차도 계속 심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피해자와 수혜자가 어떤 그룹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장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민첩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가가 오르기 전에 값을 올려라. 그리고 어떻게 올리느냐. 한 방에 올리는 것보다는 또 짧게 자주 조금씩 올리는 게 낫다.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익을 지킬 것이냐. 이 기업의 이익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시대의 최적 가격은 무엇이고, 또 고객 가치를 높여야 되고, 모두 어려워도 누군가는 승리한다는 거죠. 네, 단계적인 가격 인상과 경쟁사의 반응을 예측할 수는 있는가 등등, 가격 결정력의 또 강화 등등 해서 보면 책의 구성도 되게 좋고, 이제 플로우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바로 그 다음 장에 또 막 나오고, 네, 그렇게 돼서 제일 마지막 장이 총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서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이익 투명성을 확립을 하고 모든 부서가 책임의 주체가 돼서
민첩성을 높이고 가격 결정력을 강화하고 가격 모델을 다시 구축하고 뭐 등등 쭉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2학년 때인가 마케팅 원론이고 그 다음 단계 마케팅 수업에 유피라 교수님 그때 쓰신 책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서 유피라 교수님 책이 나오면 항상 제가 꼭 챙겨서 읽습니다. 바로 작년에도 보면 22년 초에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책도 되게 좋은 책이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바로 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한 달도 안 돼 350억으로 4조를 벌었다. 베이비 버핏의 비법이라고 돼 있는데 누구 얘기인가 봤더니 빌 에크먼이고요. 이 포버스지에 빌 에크먼을 베이비 버핏으로 소개한 2015년 포버스 표지네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던 분이긴 한데 알파 액티비스트 빌 에크먼이라고 쭉 돼 있는데 일단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크먼은 단기전뿐 아니라 장기전에도 능숙한 편이에요. 2004년 1월 퍼싱 스퀘어 설립 이후에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수익률이 1552%에 달합니다. 15배 정도 수익을 낸 거네요. 15배 딱 이제 20년이 됐다 그죠? 같은 기간 스탠다드 앤푸어스 S&P 500의 누적 수익률이 403.3%니까 그 수익률에 비해서는 아주 훌륭한 수익이다 그죠? 그런 에크맨의 이제 지난해 4분기 기준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분석을 해봤네요. 선택과 집중, 에크먼의 이제 보유 종목은 10개를 넘지 않는데요. 그가 지난해 3월 주주 서한을 통해 밝힌 투자 대상 기업의 특징은 인플레이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고, 여기도 인플레이션 나옵니다. 계속 성장하는 북미 지역 중심 기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식음료 등 소비재 관련 비중이 꽤 높습니다. 역시 소비재를 사셨네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재량 소비재, 생활 필수품을 제외한 소비재, 뭐 임의 소비재라고도 우리가 하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관련 종목이 73.23%나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를 많이 산 게 아니라 임의 소비재를 많이 샀다 그죠? 지난해부터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내다보고 철도 회사 캐네디언 퍼시픽 철도 주식을 크게 늘리고 있고요. 텍사스와 네바다, 애리조나주 등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하워드 휴스 주식도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사들였네요. 개발 지역이 세율 등 거주 비용이 낮아서 고금리 고물가에도 이주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죠. 에크먼은 위험 회피 목적으로 산 파생상품 거래로 솔솔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 100배 수익을 거둔 상품은 CDS, 신용부도 스왑,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이 CDS, 최근에 뭐 CS가 망하기 전에도 보면 CS의 CDS가 뭐 급등을 했다. 우리는 한마디로 약간 풋옵션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상품 중 부도 위험 가능성만 따로 사고 파는 금융상품인데, 일정에게 보험료를 내는 대신 해당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상품인데, 코로나 이후 CDS 가격이 급등하자 모두 팔아 이익을 챙겼는데, 이 과정에서 에크먼이 가격을 올리려고 일부러 공포심을 자극했다는 비판도 따라다니죠. 알고 계시네요.
예,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죠? 헬 지옥이 지금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엄청 설레발 떨면서 본인이 이 CD에서 사놓고 방송 나가지고 완전히 이런 사람들을 믿고 방송을 보면서 정말 진짜 저런 분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그 경제 위기구나라고 해서 공포식음을 자극해서 주가를 폭락시키면서 ECD에서 가격이 급등하니까 100배 수익을 냈던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금리 상승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자율 옵션 상품 투자를 또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처럼 해지의 진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폭풍에 대비해서 적당한 가격의 보험을 드는 것에 비유를 하고, 다만 폭풍의 코앞에서 비싼 값의 보험을 드는 일만은 피하라는 게 그의 조언입니다. 폭풍이 이미 왔는데 그때 됐어야 보험료를 비싸게 주면서 사지는 말라는 그런 얘기를 했네요. 여기 표에 보니까 이제 빌 에크먼의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이 지금 나옵니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2020년도에 포트폴리오에 1위부터 8위까지 뭘 많이 들고 있는지가 쭉 나오네요. 1위가 이제 로스라는 미국의 아울렛 가보면 이 로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로스가 있고, 두 번째가 치폴레. 예, 치폴레가 21%까지 비중이었다가 4분기에는 조금 줄어서 17%. 저희 아들이 아주 좋아하는 멕시칸 푸드입니다. 체인점인데요. 4분기에는 치폴레가 3위로 떨어지면서 그 전 분기에 3등이었던 QSR이 2등으로 올라가고요. 힐튼도 많이 들고 있네요. 힐튼. 그리고 5위가 하워드 휴즈, 그리고 6위는 C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P가 캐나디안 아까 퍼시픽 철도도 얘기했던 거고요. 예, QSR은 레스토랑 브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크먼은 지난해 11월 홍콩 달러에 대한 대규모 풋옵션을 매수했다고 밝혔고요. 홍콩 달러가 더 폭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거죠. 홍콩 달러가 하락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기타 통화들은 다 좀 올라왔는데, 아직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는 게 시장의 주된 시각이지만, 미 달러당이 이제 7.75에서 7.85 홍콩 달러 범위에서 환율을 유지하는 달러 패거제가 언젠가는 깨질 것이라는 게 또 그의 판단이다. 그러네요. 홍콩 달러는 또 달러랑 이렇게 붙여놓는 패거제를 시행하고 있죠. 근데 이게 깨질 거다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1998년 투자의 규제에 조지 소로스는 홍콩 달러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다가 큰 손실만 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홍콩 달러에 대해서 풋옵션을 샀네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는 에크먼에게도 지난해는 투자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투자 실패라고 합니다. 지난해 1월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310만 주를 사들였는데, 석 달 만에 예측이 빗나가자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담대한 손절의 대가는 5,500억 원 손실이었습니다. 그는 넷플릭스의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고 설명을 했었네요. 요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 외에도 위에 보시면 빌 에크먼의 이 투자 수익률 추이가 나오는데요. 2004년부터 보시면 빌 에크먼 이런 분이 그래도 제가 또 존경하는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방금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못 봤을 때는 거의 5,500억이나 되는 그런 손실을 보는 위험을 감수하고 한 종목에 10% 이상 이렇게 큰 비중의 투자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승부사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승부가 잘못됐을 때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대에 확 살아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포버스지에서 제2의 버핏이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수익률이 그때 바이오를 질러서 아주 크게 손실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이 붉은색이 빌 에크먼의 수익률인데 2004년, 5년, 6년, 7년 이래 쭉 보면서 그죠. S&P 500보다는 웃도는 수익을 내는데 2014년 신도에는 그때 당시에 13, 14, 15 미국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14에서 15 갈 때는 그때 테이퍼링이 있어서 한번 흔들리고 15년도에는 또 약간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도이치방크라든지 뭐 이런 문제 등등이 거론되면서 15, 16년도에는 글로벌하게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았죠. 유가가 26%까지 빠졌으니까. 그렇지만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을 할 때였는데 이때 마이너스 20.5% 그때도 손실이 났었고요.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때 벌떡 일어섰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S&P 500이 여기 18% 마이너스 날 때 빌 에크먼의 손실은 마이너스 8.8.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방어를 되게 잘했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2008년도에도 S&P 500이 37% 빠질 때 그때 마이너스 또 한 12%밖에 손실이 안 났네요 보니까. 이걸 보면 빌 에크먼은 상당히 떨어질 때 이는 풋옵션이라든지 CDS 같은 거 사서 상당히 하락할 때 보면 방어 전략을 적극적으로 잘 쓰네요 보니까. 예, 그 부분이 캐시 우드 분하고 좀 다른 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아주 다르고요. 예, 계속 한번 그 빌 에크먼의 수익률을 계속 모니터링 해보고 이런 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샀다는 거거든요. 네. 좋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챗GPT 버그 공포 내 질문 목록을 남들이 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카카오에도 에스컵이라는 챗GPT 비슷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한번 막 해봤거든요. 근데 해보면서 이런 질문을 다 누군가가 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질문 목록을 남들이 봤다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사용자가 챗GPT와 나눈 대화 주제 이력이 타인에게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오픈 AI가 챗GPT 사용자의 대화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IT 전문지 기즈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트위터와 레딧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챗GPT의 내 것이 아닌 대화 기록이 보인다는 글과 인증샷이 속속 올라왔다고 하네요. 한 레딧 사용자가 공유한 화면 인증샷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과 같은 대화 제목 목록이 중국어로 떠 있고요. 챗GPT와 사용자 간 대화는 사용자가 나중에 다시 열람할 수 있게 목록화돼 표시창에 저장이 되는데 이 중국어 대화 목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께 올라와 있다는 거죠.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인 조던 휠러도 자신의 트위터에 캡처 화면을 올리면서 다른 사람의 챗GPT 대화 목록이 내게 유출됐다. 조심하라고 썼다고 하네요. 이에 개발사가 20일 오전에 서비스를 일시 종료하고 이날 오후 늦은 시간에 대화 기록 표시창을 막아놓은 채 서비스를 지금 재개했다고 하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오류가 수정됐다면서 익명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버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고요. 이 CEO 샘 엘트만은 오류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와 챗GPT 간 대화 이력을 보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끔찍한 기분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에 유출된 것은 타인의 대화 내용까지는 아닌 표시창에 저장된 대화 주제 이력이었고 누구의 것인지는 또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이 같은 기술적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기즈모도는 이번 사건은 AI 챗봇과의 대화가 사적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면서 타인, 특히 개발사는 사용자와 챗봇 간 대화에 접근할 수 있다는 아무런 상황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BBC는 챗GPT의 이번 오류가 구글이 챗GPT의 대항마인 AI 챗봇 바우드의 베타 테스트를 언론에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는 데 주목을 하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급성장 중인 AI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다투고 있는데 신제품 업데이트 및 출시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류가 잦아져서 사용자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너무 경쟁하면서 아직 약간 미완성 제품을 너무 빨리 막 이렇게 출시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은 이제 부모 상속 포기에 할아버지 빚을 떠안은 손주. 이런 더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내놨다고 하네요.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면서 2015년 대법원 3부의 판결 등 종래 판례를 변경을 했다고 하고요. 이 판결로 고인이 남긴 빚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손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 A씨가 빚을 남기고 숨지자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그리고 A씨의 배우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신고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A씨에게 받을 구성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2020년 A씨 배우자와 손주 4명에게 그 빚을 갚으라는 승계 집행문을 법원을 통해 보냈고요.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손주들은 A씨 배우자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는데 손주들은 A씨가 숨질 당시에 미성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단독 상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방법원이 20년 5월에 기각을 했고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밝힌 2015년 대법원 판결이 그 근거였는데 이는 배우자에게 독자적인 상속인 지위를 주지 않은 한국 상속체계에 뿌리를 둔 문제이고 법률상 배우자는 고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라고 민법 제1003조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2015년 판결이 법조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을 해서 민법 제1043조에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기속된다고 규정을 하면서 대법원은 그동안 다른 상속인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 글을 읽는데 마치 간장공장 공장장은 공장 게장공장 공장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느낌이네요. 상속인이 상속분이 다른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기속되고, 예, 헷갈립니다. 네, 그 밑에 쭉 윤진수 서울법대 명예교수님이 일본은 이미 한참 전에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단독 상속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돼 있다네요. 상속세라든지 증여세가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일본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좀 합리적으로 바뀌어 있나 봅니다. 판례가 바뀌면서 관련 분쟁이 훨씬 간명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한 사건의 상속 포기자가 3, 40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빚이 많은 서민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전압 판단은 일반인의 법 감정과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렵다, 그죠? 그 다음은 조원경의 돈의 세계, 그린에 얽힌 불편한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짧을수록 더 돈이 된다. 유튜브 숏이나 틱톡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the less is the more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다. 굉장히 내공이 깊으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았었는데, 오늘도 또 칼럼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린에 얽힌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데,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이시고요. 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이라고 하십니다. 연두색은 경고를 뜻하는 노란색을 띤 밝은 녹색이다. 녹색인데 약간 노란색을 띤 밝은 녹색을 연두색이라고 하죠. 연두색을 둘러싼 세 가지 경고장을 마주해 보자. 연두색에 경고장이 있나요? 우선 연두색 법인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인데, 그간 페라리 같은 비싼 차를 법인 자격으로 구매해서 세제보험 혜택을 받은 얌체족의 불편한 진실이 우리를 화나게 했는데, 오는 7월부터 업무용 차에는 연두색을 적용을 해서 탈세를 막는 고유지책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업무용 차에는 연두색 이제 간판을 다나 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달러 발행 남발과 관련된 역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린백이라고 하죠. 달러. 그린백은 지폐 뒷면이 그린인 달러의 별명인데요. 페드가 천문학적인 달러 짓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고통을 이야기했죠. 원래 이제 그린백이라는 말은 민간은행이나 연준이 아닌 미 정부가 찍어낸 달러 화폐였는데, 링컨이 남북전쟁 자금을 마련하려 4억 달러 그린백을 처음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와, 그 시절에 4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발행을 했었네요. 이후 그린백은 간간히 발행됐으나 은행가의 비난에 직면을 했고요. 은행가는 그린백이 귀금속으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치명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란 불편한 진실을 간파를 했고, 마지막 그린백은 메릴린 먼로와 연문을 뿌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발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의 의문사로 그린백은 유통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있었었군요. 셋째 그린은 2006년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 그때 엘고가 나왔던 거죠. 불편한 진실. 네, 이후에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상징이 됐고 세상이 탄소 중립과 그린 에너지로 수렴하기까지 많은 이들은 기후변화의 진실과 관련한 논쟁을 벌였는데 지구온도가 정말 높아졌나? 기후변화 원인이 온실가스 때문인가? 이제 세상은 논쟁을 멈추고 그린 혁명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그린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경계할 대상이다. 영어 표현에 그린이 질투의 색깔이기도 하나. 아, 그래요? Green with envy라고 되어 있네요. 세상은 암울한 경제를 구원해 줄 청신호, 그린 라이트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우리 또 교통신호는 초록색이 들어오면 또 갈 수 있는 붉은색하고의 또 반대의 의미로 청신호인데 사업가에게 그린 지갑을 선물을 하면 수익 증가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한다네요. 경고보다는 그런 의미의 그린을 시장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야, 참 읽을 때마다 좀 감탄을 하게 합니다. 예, 그린에도 항상 그린 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우리는 이제 빨간색이 올라가고 파란색이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음봉으로 표시를 하는데 미국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미국은 주가가 올라갈 때 초록색이고 떨어질 때 붉은색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그린이 어떤 위기에 대한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고 또 교통신호처럼 청신호가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AI 10년 투자 NC 김택진의 디지털 쌍둥이 선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C소프트 주가가 많이 빠졌던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의 10년 인공지능 투자의 결실이 윤곽을 드러냈다. 윤송희 사장 아직 계시나 봅니다. 최고 전략 책임과 CSO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의 가장 최신의 혁신을 공개하겠다면서 신작 게임 프로젝트 M과 디지털 김택진 TJ를 공개했다. 디지털 TJ가 뭐죠? 디지털 TJ는 김택진의 NC 대표의 외모와 표정, 음성까지 입힌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네요.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게임 개발사 컨퍼런스 GDC 2023에서 NC소프트가 개발 중인 게임 프로젝트 M의 소개 영상과 디지털 휴먼 기술을 첫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이날 윤 사장은 GDC 행사 중에 에픽게임즈 언리얼 엔진 게임 영상 등의 3D 제작 도구의 신기술을 선보이는 무대의 파트너로 올랐고요. 그는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우리가 보유한 AI 기술력을 끊김없이 융합을 해서 프로젝트 M에 구현해낼 수 있었고 김택진 대표의 디지털 휴먼이 직접 이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네요. 이어 상영된 프로젝트 M의 소개 영상에는 김택진 대표를 기반으로 만든 디지털 휴먼 디지털 TJ가 등장을 했고 프로젝트 M의 세계관과 개념을 설명하고 게임 속에 들어가 직접 액션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보이는 이 사진이 김택진 NC 대표의 디지털 휴먼 AI로 실존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구현하는 기술이 도입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디지털 TJ는 김택진 대표의 얼굴과 목소리로 김 대표의 표정과 말투를 구사하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가상의 캐릭터를 창작하는 버추얼 휴먼과는 달리 디지털 휴먼은 실존하는 인간의 음성과 화법 같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지고요. 영상 속의 대사는 텍스트를 입력하며 AI가 목소리로 바꿔주는 텍스트 스피치 이 TTS 기술로 구현이 된다고 하고요. 문구만 넣으면 AI가 해당 인물의 목소리와 말투, 감정을 담아서 상황에 맞는
음성으로 생성하는 기술인데 NC 측은 AI가 김 대표의 목소리 10여 분 분량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디지털 TJ의 음성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분만 이렇게 딱 녹음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야, 이런 거 보면 옛날에 뭐죠? 미션 임파서블에서 그죠? 톰 크루즈가 그 악당을 화장실에서 딱 잡아가지고 야, 말을 해 하면서 목소리 음성을 인식시켰다가 그죠? 그러고 기절시켜 놓고 그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3D 프린트로 얼굴을 만들어 가지고 덮어 씌우고 본인의 목소리 제조기에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악당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국 영화를 좋아하는 게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 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현실화 된다는 겁니다. 그죠? 표정과 말할 때 입모양은 VTF, Voice to Face 기술을 활용했다고 하고요. 대사는 목소리를 입력하며 상황에 맞는 표정과 근육 움직임을 자동으로 생성한다고 합니다. NC소프트가 2011년 별도의 AI 연구 조직을 만들었었네요. 그리고 현재 200여 명의 전문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게임사 중에서 AI에 일찍 발을 들인 배경에는 AI 과학자인 윤 사정이 있다. 윤 사정이 스탠퍼드대에서 인간 중심 AI 연구소 자문위원이기도 하네요. 컴퓨터 신경학 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재 소녀 뭐 이렇게 옛날에 별명이 붙었었죠. 지난달 열린 2022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도 이 홍원준 CFO가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이 스토리와 캐릭터를 창작하고 인터랙티브한 쌍방향 게임에서 활용되는 것이 목표라고 했네요. NC소프트가 그간 부진했던 북미 유럽 시장 공략과 콘솔 게임 개척에 힘을 쏟는 중인데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MMORPG 장르 위주의 사업으로만은 지속 성장의 한계가 있었었고 프로젝트 M은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콘솔용 게임으로 이용자가 획득한 정보에 따라 게임 스토리 전개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콘솔용 게임은 모바일 PC용 게임보다 성능 사양이 높은 만큼 그래픽과 현실감이 중요한데 NC소프트는 게임 개발로 축적한 아트, 그래픽 기술에 AI를 결합해 디지털 휴먼과 인터랙티브라는 무기를 준비하는 셈이고 NC는 또 11년 만에 신규 게임 IP인 TL, Throne and Liberty를 올 상반기에 또 출시한다고 하네요. TL 역시 콘솔 게임으로 아마존 게임즈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읽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웜의 신박에서 요 NC소프트의 AI 기술을 이용해서 제 목소리 10분만 넣으면 이제 이런 신문 읽어주는 것도 박세익 AI가 나와서 쭉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하여튼 좋은 기사를 좀 봤습니다. NC소프트가 2011년부터 준비를 했다고 돼 있고 생성형 AI에 지금은 텍스트 방식으로 뭘 했니? 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아이언맨에 나왔던 자비스처럼 결국은 이래 물어보고 답하고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그 게임 캐릭터가 내 얼굴이고 내 목소리로 막 싸우면 그게 정말 가상현실 세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NC소프트의 한 해 숨겨진 성장 동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말도 봄이 왔으니까요. 그동안에 추웠던 이 겨울을 벗어나는 이 봄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